1982년 만 10살 때 저는 가족이랑 한국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여기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미국 변호사의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손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1982년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한국 충청남도 공주로 이주했을 때예요.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셨는데 한국인 고향 친구분의 부탁으로 공주대학교에서 2년간 영어와 미국 문학을 가르치게 되셨죠. 헬렌,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란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거야 라며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가 제게는 지도에서 본 작은 반도 정도였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제 작은 가방에 좋아하는 인형과 책을 챙기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새로운 곳은 언제나 설레는 모험이란다라고 하셨죠. 그 말씀만 믿고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끝에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80년대 초반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좁은 도로에 꽉 막힌 차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높은 아파트보다는 낮은 기와집이 더 많았죠. 서울에서 공주로 가는 길은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국도였어요.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논밭과 초가집, 소달구지가 지나가는 모습까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습니다. 공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가족이 내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더라고요. 외국인이다. 금발이다. 쌍둥이인가? 하며 마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희는 딸만 내신 금발 자매였거든요. 처음엔 그 관심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심지어 머리를 만져보려는 아이들도 있었죠. 동네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동생들은 울기도 했고 저는 집 밖에 나가기 싫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한 환영이라는 걸 점차 알게 됐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께서 첫날부터 직접 만드신 김치와 밑반찬을 들고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먹어봐라, 우리나라 음식이여라고 하시며 손짓하셨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와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학교 첫날도 정말 긴장됐어요. 교실에 들어가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 오늘부터 미국에서 온 헬렌이 우리 반에서 공부할 거예요 라고 소개해 주셨고 몇몇 친구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제 머리카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 관심이 불편했지만 쉬는 시간에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안녕? 내 이름은 미영이야. 우리 친구 할래? 라고 말해주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 하나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제 선생님이 되어주었어요. 시골 학교였기에 외국어를 잘하는 선생님도 없었고 번역기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이었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때로는 그림을 그려가며 소통했고 어느새 짧은 한국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첫 외식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오늘은 특별히 외식하자 라고 하셨을 때 저와 동생들은 너무 신이 났어요. 미국에서는 맥도날드나 피자헛 같은 곳으로 외식을 갔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시골 산채비빔밥 집이었죠. 메뉴판을 보는데 햄버거도 피자도 심지어 콜라도 없었어요. 아빠, 이게 외식이에요? 동생이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고 저희 모두 서로 얼굴만 쳐다봤죠. 저도 속으로 이게 뭐야 하고 생각했어요. 나무상에 놓인 산채비빔밥이 나왔을 때 처음 본 비주얼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온갖 나물들이 밥 위에 올려져 있고 생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비주얼이었어요. 동생 셋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먹기를 거부했고 저도 첫 입은 정말 힘들게 삼켰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을 뜨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과 다양한 나물들의 조화, 약간의 매콤함. 점점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식사가 끝날 때쯤엔 제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헬렌, 내가 다 먹었구나. 라고 하셨죠. 그날 이후로 산채 비빔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되었어요. 동생들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지만 저는 묘한 매력에 빠져 한국 음식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게 됐죠. 시골 마을의 정이 넘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우리 가족을 볼 때마다 밥 먹었니? 라고 물으셨고 항상 뭐라도 손에 쥐어주려 하셨어요. 동네 슈퍼 아저씨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며 사탕 하나를 주셨죠. 추석 때는 이웃집들이 모여 송편을 빚을 때 저희 자매도 초대해 주셔서 서툴게 만든 송편이지만 함께 나눠 먹으며 웃던 그 따스함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린 나이에 이국 땅에 와서 적응한다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환대와 시골 마을의 정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관심 속에 담긴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땐 몰랐지만 이 경험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낯선 땅에서의 첫 만남은 그렇게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학교 생활은 제 인생의 뿌리를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첫날 교문을 들어설 때 보았던 그 풍경이 아직도 생생해요. 80년대 초반 시골 초등학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낮은 붉은 벽돌 건물,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 미국과는 너무 달라서 제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죠. 매일 아침 교실 청소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직접 걸레질하고 쓸고 닦는 거예요. 처음엔 나도 이걸 해야 해? 라며 놀랐지만 학급 반장이 당연하지, 우리 교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걸레를 받아와 친구들과 함께 바닥을 닦았어요. 딱지 청소라고 걸레를 딱지처럼 접어서 손으로 바닥을 쓱쓱 밀면서 닦는 방법도 배웠죠. 한국 선생님들의 엄격함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숙제를 안 해오면 손바닥을 맞거나 교실 뒤에 서 있어야 했죠. 한 번은 계산 문제 10개를 틀렸다고 머리를 칼싹칼싹 맞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도 책받침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혼이 났는데 선생님께서 헬렌이는 처음이니까 봐줄게. 하지만 다음부턴 꼭 가져오렴 하고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로 절대 학용품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엄하게 혼내시던 선생님도 수업 끝나고 헬렌아, 오늘 수업 이해했니? 라며 따뜻하게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연필로 그림 그리는 시간에 색연필을 몰래 써서 혼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연필로만 그리라고 했지? 하며 혼내셨죠. 미국에서는 더 예쁘게 그리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면 될 일인데 여기서는 그게 안 통했어요. 규칙은 규칙이었죠. 그런 작은 규칙들 속에서 배웠던 공동체 의식과 수능의 가치가 제 성격의 일부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은 특별한 추억의 시간이었어요. 급식이 없던 시절이라 모두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야 했죠. 처음에는 저도 미국식 샌드위치와 주스를 싸왔는데 친구들의 도시락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하얀 쌀밥에 반찬 서너 가지, 김치까지. 친구들은 제 샌드위치를 신기하게 쳐다봤고 저는 친구들의 김밥과 불고기를 부러워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어머니도 한국 어머님들에게 도시락 싸는 법을 배워 저에게 김밥과 작은 반찬통을 싸주셨어요. 도시락을 열 때마다 교실에 퍼지는 참기름 냄새와 친구들과 반찬을 나눠 먹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체육 시간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피구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였죠. 미국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게임이라 처음엔 룰도 몰랐는데 공을 피하는 짜릿함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선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같은 협동활동이 많았는데 함께 호흡을 맞추고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특별했어요. 5학년 때 맞이한 운동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반 대표로 달리기 경주에 나갔는데 출발 신호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일어나서 끝까지 달렸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달려와 안아주며 괜찮아, 헬렌이가 끝까지 달려서 정말 멋있었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느낀 따뜻함과 소속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쉬는 시간엔 교실 뒤에서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비사치기를 했어요. 특히 고무줄놀이는 제가 다리가 길어서 유리했죠. 점심시간 후에는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얼음땡 같은 놀이를 했는데
처음엔 룰을 몰라서 당황했지만 금방 재미에 빠졌어요.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집으로 걸어가며 군것질을 했어요. 10원짜리 딱지, 30원짜리 아폴로 초콜릿, 50원짜리 얼음과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간식들이었죠. 특히 친구 집에 놀러가면 어머님들이 항상 뭔가를 챙겨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하시며 과일이며 과자며 계속 주시는데 배가 불러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 정을 통해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꼈죠. 80년대 초반 시골 학교의 환경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어요. 겨울엔 석유 난로 하나로 교실을 데웠고 난로 주변에 앉기 위해 친구들과 자리 싸움도 했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고 운동장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됐어요. 하지만 그런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엄격하셨지만 항상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특히 국어 선생님은 제가 한글을 배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죠. 처음에는 가, 나, 다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제가 몇 개월 후에는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헬렌이 글씨가 많이 예뻐졌어. 라며 칭찬해 주실 때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 학교에서의 나날들이 제가 지금의 제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침 조회에서 함께 부르던 애국가,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꼭 하던 인사, 방과 후 청소 시간. 이 모든 일상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가끔 미국 친구들이 너는 왜 그렇게 예의 바르고 인내심이 강해? 라고 물을 때면 저는 미소 지으며 그건 내가 한국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야 라고 대답해요. 한국 학교의 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가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14살 사춘기 한가운데서 저는 다시 미국 플로리다로 돌아가게 됐어요. 4년 반 동안의 한국 생활 후에 맞이한 미국은 제가 기억하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낯선 곳처럼 느껴졌죠. 한국을 떠나는 날 친구들이 모두 공항까지 배웅 나와줬어요. 헬레나, 꼭 다시 와. 편지 꼭 쓸게. 하며 울먹이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을 떠나는 걸까? 이곳에서의 추억들을 다 두고 가는 걸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첫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친구들과 자유로운 복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거든요. 립밤 하나 바르는 것도 규제받던 제가 여기선 오히려 꾸미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니.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수업 시간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조용히 앉아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주변 아이들은 수업 중에도 잡담하고 껌을 씹고 심지어 선생님께 대드는 모습까지 보였죠. 너 왜 그렇게 얌전해? 라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한국에서는 일하고 시작하면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선생님 앞에서는 공손하게 행동해야지, 친구끼리도 예의를 지켜야 해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절 이상한 애로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식 예절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도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미국 학교에서는 각자 자기 음식만 먹고 버리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내 거 좀 먹어볼래? 라고 권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남기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 한 톨도 남기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말이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정말 향수병이 심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보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특히 김치찌개 냄새가 그리웠어요. 집에서 김치를 꺼내 먹으면 동생들은 냄새가 지독하다고 도망갔지만 저에겐 그게 위로가 되었죠. 밤마다 한국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울기도 했어요. 산채 비빔밥, 김치찌개, 라면 같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밥맛도 없었습니다. 제 방에는 한국 친구들이 작별 선물로 준 사진들과 편지들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곤 했어요. 특히 미영이가 준 작은 인형을 베개 옆에 두고 잤죠. 가끔 한국에서 편지가 오면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직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같은 게 없던 시절이라 손편지로만 소통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편지들을 받기 위해 매일 우편함을 뒤지곤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미국이 제 고향인데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걸까? 많이 고민했죠. 한국에서의 예절, 공동체 의식, 배려하는 마음. 이런 가치들이 이미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미국 친구들의 개인주의적인 태도였어요.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든 함께하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그건 내 문제잖아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처음에는 그게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저 문화가 다른 거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드디어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예의와 배려는 간직하되 미국식 자유로움과 독립성도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했다는 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학교 문화축제 때는 한복을 입고 가서 큰 인기를 끌었던 기억도 나네요. 대학교 입학 원서를 쓸 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에세이 주제로 삼았어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어떻게 제 정체성을 형성했는지에 대해 썼죠. 그 에세이 덕분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영문화 충격의 시간이 저를 더 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은 제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고 두 문화 사이에서의 경험은 제게 더 넓은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춘기의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며 저는 미국인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한국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까지 마친 후 저는 미국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워싱턴 DC에서 국제무역 관련 일을 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인 식당에 가면 어린 시절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률 세미나에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재미교포 2세로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 몇 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온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는 금방 공통점을 발견하고 가까워졌죠. 헬렌, 너도 초등학교 때 한국에 살았다고? 어디였어? 마이클이 물었을 때 충청남도 공주라고 대답하자 그는 놀라워했어요. 정말? 나는 대전이었어. 우리 이웃이었네. 우리는 한국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새기도 했어요.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간식을 그리워하고 같은 학교 문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죠.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에서는 한복을 입고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방명록을 만드는 등 한국적 요소를 많이 넣었죠. 그런데 2004년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이클이 삼성전자 법무팀으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헬렌, 한국에서 2년만 일하고 돌아오자라는 계획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22년 만의 재회였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나 여행이 아니라 제 영혼의 귀환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기억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80년대 초의 한국은 아직 발전도상국이었지만 2004년의 서울은 초현대적인 도시로 변해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 특히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이 너무 발달해 있어서 놀랐죠.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많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웠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강남으로 가주세요 라는 간단한 말도 더듬더듬. 하지만 일상에서 조금씩 사용하다 보니 잊혀졌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돌아오더라고요.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는 것처럼요. 남편은 제가 2주 만에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기억해낸 것에 놀랐죠. 당신은 정말 한국인인 것 같아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가장 반가웠던 건 역시 음식이었어요. 첫날 저녁 남편과 함께 간 삼겹살집에서 그 익숙한 냄새와 맛을 느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이거였어. 내가 그리워하던 맛이. 그 후로는 어릴 적 먹던 모든 음식을 다시 찾아 먹기 시작했죠. 특히 산채 비빔밥을 먹었을 때는 10살 때 처음 먹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직장 생활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살려 국제법률 회사에서 일하게 됐죠.
한국 회사 문화는 미국과 정말 달랐어요. 회식, 위계질서, 빨리빨리 문화.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어릴 때 배운 한국 학교의 규율 덕분에 금방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온 다른 외국인 동료들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죠. 2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결정을 내렸어요. 더 머물자. 그 2년만이라는 계획은 계속 연장되었고 결국 한국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터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이곳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어요. 첫째 딸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 저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어요. 미국에는 없는 시스템인데 출산 후 엄마를 위한 배려가 담긴 이 문화가 너무 좋았죠. 가끔 친정엄마가 미국에서 오시면 헬렌,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니? 라고 물으세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엄마, 나 이제 여기가 집이야 라고 대답해요. 정말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물론 미국도 제 고향이지만 한국은 제 영혼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 다시 정착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저처럼 어릴 때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외국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끼리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된 말이 나와요. 한국은 마치 자석 같아. 한번 경험하면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헬렌, 우리가 한국에 온 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둘 다 아닐까?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 어쩌면 내 인생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계획되어 있었는지도 몰라. 그 말에 남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을 표현하자면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10살 때 처음 맛본 산채 비빔밥의 그 맛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고소한 참기름 향, 고추장의 매콤함, 다양한 나물들의 조화. 그 한 입이 저를 한국 음식의 세계로 인도했죠. 미국에 살 때는 깻잎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 특유의 향과 맛이 한국에서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삼겹살을 구워 깻잎에 싸서 먹던 그 순간들, 김치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던 아침. 이런 감각적 기억들이 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3년 만에 한국 식당을 발견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는데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마치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주 그 식당을 찾았죠. 주인 아주머니가 어머, 외국인인데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 먹네? 라고 할 때마다 웃으며 저 사실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살았어요 라고 말했죠. 한 번은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일주일 만에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한인 마트를 찾아 3시간을 운전한 적도 있어요. 김치와 고추장만 사서 호텔로 돌아와 즉석밥에 비벼 먹었는데 그때의 행복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웃으며 당신은 정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이주한 후에는 음식의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특히 계절마다 달라지는 음식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봄에는 냉이 된장국과 달래무침,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 가을에는 새로 수확한 쌀로 지은 밥과 송이버섯, 겨울에는 뜨끈한 붕어탕까지.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식문화였죠.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정이 담겨 있다는 점이에요. 김치 한 포기를 담그는데도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미국의 개인적인 식사 문화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소피아는 김밥을 가장 좋아하고 제이슨은 만두를 정말 좋아하죠. 가끔 미국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데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대부분 맛있게 먹더라고요. 특히 불고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가 됐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제 영혼의 위로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기쁠 때 항상 한국 음식이 저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 요리를 만들어 가족과 나누는 일이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예요. 특별히 좋아하는 식당들도 생겼어요.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있는 40년 된 칼국수집, 남편과 처음 데이트했던 삼겹살집,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미역국을 먹었던 식당까지. 이런 장소들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이 담긴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로펌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두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는 제 특별한 배경을 살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일이 제게는 천직처럼 느껴져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헬렌 씨는 미국인인가요? 한국인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제 여권은 미국이지만 제 마음의 반쪽은 분명 한국에 있어요. 정말 그렇게 느끼거든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제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감사한 점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웃 간의 돈독함이 여기에는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과 김장을 함께하고 아이가 아프면 옆집 아줌마가 죽을 끓여주시는 그런 따뜻함. 이런 경험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물론 한국 생활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국과 다른 사회 시스템의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저는 생각해요. 완벽한 곳은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이곳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행복이지. 한국에서의 20년 가까운 생활 동안 저는 이 나라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고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이제는 제가 어릴 적 살던 그 시골 마을에도 커피숍과 쇼핑몰이 들어섰죠. 그럼에도 한국의 정서와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중력 같은 힘이 있어요.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돌아오게 된다는 걸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그 힘에 이끌려 돌아온 사람 중 하나고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하며 살아온 제게 이제 고향의 의미는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공주로 여행을 가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방문하고 예전에 살던 동네도 둘러보죠.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정서만은 그대로예요. 지난번에는 우연히 옛날 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제가 선생님, 저 1982년에 선생님 반이었던 미국인 헬렌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헬렌이가 이렇게 컸구나. 한국말도 아직 잘하네.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으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 그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매일 조금씩 한국의 소중한 가치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한국은 제 영혼의 또 다른 고향입니다.